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19학번 재학 중인 이지우라고 합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 아마 세미나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서울 출신, 특목고 이런 거 아니고 지방 일반고에서 수시 전형으로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합격 후에 지금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진학해서 재학 중에 있습니다. 3년 종합 내신이 한 1.69 정도 되고 사실 이런 학교들을 들어가기엔 조금 부족한 내신이었어서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좀 보충을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신이나 생활기록부에 자신감이 조금 떨어졌어서 수능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그래서 수능 성적도 꽤 잘 받은 케이스예요.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거 고등학교 때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 그냥 인강이랑 자습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쪽에는 좀 혼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내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화를 했었는데 그냥 계속 1등급, 2등급만 받았다 이런 거 아니었고 3등급도 있고 4등급도 있고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좀 더 열심히 챙겼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해드릴 말씀은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서 선생님들이 하라는 것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1학년 때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하는 게 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내가 어떤 과를 좀 꿈꾸고 그거에 필요한 활동이 뭐가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전기전자공학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서 그거를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활동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전기전자공학과에만 활동을 치중을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인문학이라던가 야구장을 좀 놀러 다닌다던가 하는 것도 소홀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적었습니다. 공부만 하는 학생을 원하는 대학은 많지 않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또 친구들이랑도 잘 지냈고 이런 활동도 저런 활동도 스스로 많이 찾아서 했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막 아무 활동이나 하면 생활기록부 자체가 연계성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설계를 하면서 나는 리더십도 좀 쓰고 싶다 이러면 동아리도 만들어 본다던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기록부를 근데 아무리 잘 써도 내신이 너무 낮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내신을 가장 열심히 챙기되 생활기록부는 그 내신이 조금 낮은 걸 보완할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라는 걸 고등학교 3학년 때 쓰게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보고 쓰면 나 활동 생각보다 별게 없네 라고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이나 2학년 때 자기소개서를 미리 쓰고 이런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다 싶은 활동을 찾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생활기록부에 있지 않은 내용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생활기록부에 있는 기록들에 내신이 조금 낮은 걸 변명을 할 수 있는 아니면 활동을 너무 짧게밖에 못 적었던 걸 길게 적어줄 수 있는 보충 설명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생활기록부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생활기록부가 되어도 괜찮으니까 자기소개서 먼저 써보고 필요한 활동들을 챙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전기전자공학과를 진짜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그 모든 항목들을 그 전기전자공학과랑 관련된 소재만 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내가 전기전자공학과랑 관련된 것도 이 정도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제주도 수학여행 가가지고 엄청 몸도 안 좋았는데 한라산 오를 때 하나도 막 채팅을 보면서 해야 할까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난 끝까지 한라산을 포기하지 않고 올랐다 이런 식으로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생활기록부에 어차피 내신은 다 적혀 있는 거고 내신이 1등급이다. 얘는 열심히 했네. 이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1등급 맞았어요 라고 한다기보다는
저 물리 공부하고 있었는데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야구를 좋아했는데 스피드건의 원리가 그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찾아보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도 하는 활동을 진행했어요. 같이 나 혼자 뭔가 찾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생활기록부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고 내신을 제일 많이 관리하는 게 좋은데 학원, 뭐 과외 다 좋지만 내신은 결국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가장 열심히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영어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영어는 중학교 때까지 영어 시험은 아마 지문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다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범위가 엄청 많고 지문이 막 4, 50개 되기 때문에 다 외우는 건 힘들고 그래서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뇌에 각인시키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외워야지 하고 한다고 외워질 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반복하라는 게 그냥 읽어라가 아니라 문장 구조를 좀 분석을 하고 단어도 외우면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해야겠죠. 독해 실력을 키우면 내가 진짜 영어를 엄청 잘한다면 하나도 아는 지문이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빨리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겠지만 내신은 아마 시간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범위 안의 지문들을 좀 반복해서 뇌에 각인시키고 또 분석하는 공부를 통해서 독해 실력까지 키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그 범위 내에 있는 문제들을 변형해서만 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다 새롭게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변형해서 내는 문제의 스타일이 선생님들이시라면 교과서나 보충 교재를 암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많은 거라면 최대한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겠죠. 가장 중요한 건 답지를 막 보고 내가 조금 풀어보다가 막힌다고 바로 답지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문제에 막 3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3시간 동안 한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 낭비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3시간 동안 답지 보고 10문제 푸는 것보다는 한 문제를 꾸준히 나 혼자 풀어내는 게 더 좋은 공부 방법일지도 모른다. 이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탐이나 사탐 공부할 때 제가 진짜 많이 썼던 방법이 백지 테스트예요. 백지 테스트 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냥 A4용지 한 장 펴가지고 아는 거 다 써보는 건데 이게 진짜 아예 백지가 되면 내 머리도 같이 백지가 되더라고요. 뭐였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소단원 제목 정도는 적어놓고 그 소단원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생각해서 쓰는 방법 저는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다시 그 내용이랑 이렇게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색깔 볼펜으로 보충을 하고 그럼 나 이거 몰랐네?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개념을 먼저 다 확인을 하고 마무리로 문제를 푸는 걸 추천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건 일단 저의 공부 방법이었다는 거 알아주세요. 내신은 시험만 아니라 수행평가 같은 것도 다 반영이 되니까 학교에서 하는 활동 하나하나 다 열심히 하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멘탈 관리입니다. 시험 전까지는 나 이거 모른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시험을 보는 중간에는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거 이런 그냥 나는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어려웠으면 남들은 더 못했을 거다. 내가 쉬웠으면 남들은 못했지만 나만 잘했을 거다. 이런 약간 정신승리긴 한데 이렇게 하면서 멘탈을 관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내신 기간은 한 4주, 한 달, 3주 요 정도 잡으니까 잠을 줄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다 시험 전에 쓰러지면 너무 속상하니까 항상 체력 관리를 해주는 걸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중학교 분들이라면 아직 좀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전형을 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3학년 이제 수능 막 수시 원서 넣기 직전까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 수시도 요것만 적당히 챙겼고 정시도 적당히 챙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딱 끝나고 2학년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내가 한쪽으로 성적이 치우쳐져 있다 싶으면 빠르게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까지 내신이 1.5였고 모의고사 성적도 뭐 그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마지막까지 둘 다 놓지를 못했지만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정말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수시랑 정시를 병행해야 하는 거면 시험 기간이랑 자기소개서 작성 기간 같이 수시의 필수적인 기간들에는 정시 신경 쓰지 말고 모의고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수시에 올인합니다. 그 대신 그런 기간이 아니라면 정시 공부에 올인을 해주는 게 좋아요. 병행을 하긴 하지만 한 기간에는 한쪽에만 올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정시를 선택을 했다면 수시를 선택한 친구들은 중간고사 끝나면 좀 쉬고 기말고사 끝나면 좀 쉬고 이러는데 그때 내가 정시면서 걔네 쉰다고 자기도 같이 쉬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데 그럼 안 되고 나는 그냥 내 페이스 그대로 평소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수시 발표가 나면 애들이 막 저기서 울고 있고 저기서 소리 지르고 있고 막 진짜 학교 분위기가 난리가 나는데 그거에 휩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수시를 선택했다고 해도 최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수능을 끝까지 놓으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 최저가 없을 경우에는 수시를 그냥 빨리 넣어버리고 빨리 합격자 발표 나와버리면 이제 나는 쉬되 정시 친구들 학교에 있을 테니까 너무 분위기 망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이제 마지막, 저는 물론 수시로 학교를 들어갔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시 공부도 마지막까지 거의 학교에서는 저를 정시 선택한 앤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수능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능 공부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영어는 내신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범위 내의 지문들을 반복 학습을 많이 해라, 뇌 각인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그 수능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계율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모르는 지문일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영어를 잘해야겠죠. 영어 독해를 제일 잘해야 되고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읽는다고 독해 능력이 키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문장 구조를 많이 분석을 해야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오는 길고 복잡한 막 3줄짜리 문장, 주어, 동사 막 3개 들어있는 것들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국어랑 영어 같은 언어 과목들은 한 번 진짜 점수를 이렇게 찍어 놓으면 잘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확 찍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감을 잃지 않은 정도로만 공부해줘도 괜찮습니다. 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문제에 시간을 진짜 3시간 써도 괜찮아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수능 30번 이런 거 풀 때 한 문제에 막 3시간 풀고 다음날 또 풀고 또 풀고 막 3일 풀어서 겨우 풀어내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처음엔 시간이 좀 아까울 수 있어요. 3시간을 공부했는데 한 문제를 못 풀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진짜 막 이런 방법도 적용해보고 저 방법도 적용해보고 열심히 공부해보고 딱 풀어내면 얻어가는 건 무엇보다 클 거라고 자신을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혼자 스스로 풀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수학은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개념도 있고 암기할 것들도 좀 많은 과목들이니까 개념에 소홀하시지 말고 개념은 제대로 잡고 암기할 건 다 외우고 문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수능에서 과탐을 선택을 했고 그중에서도 물리랑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는데 물리는 사실 수학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역학같이 문제를 많이 푸는 부분은 문제를 많이 풀었고 수학이랑 물리 둘 다 해당하는 말인데 풀이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면 내가 좀 편한 방법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들도 적용을 해보면서 선택지를 키워놓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에 맞는 풀이법을 선택하는 실력이 키워질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진짜 A라는 방법에 너무너무 익숙하더라도 꼭 B 방법, C 방법도 한 번씩은 적용을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지구과학이나 물리 비역학 부분은 결국엔 사탐이랑도 크게 다를 거는 없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백지 테스트도 하고 암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얼마 안 남아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학원 같은 거나 과외 같은 걸 다니지 않았으니까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좀 계속 생각을 했어요. 플래너를 쓰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는 플래너를 전날 저녁에 다음날 플래너까지
까지 썼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 '아 오늘 하루는 이랬구나.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좀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는 것보다는 저는 전날 저녁에 쓰는 걸 추천드리고 플래너를 쓰다 보면 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과목별로 색깔을 좀 다르게 칠해 가지고 '아 나 오늘 좀 수학을 너무 많이 했네. 국어는 하나도 안 했네.' 이런 식으로 균형을 좀 맞추는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다 끝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바로 쉬어도 괜찮으니까 그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계시다면 만약에 자녀가 계획 다 끝내고 쉬고 있으면 그냥 너 다 했니? 아 그러면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 공부를 다 하고 쉬고 있는 것도 뭐라고 하시면 아마 공부를 하는 게 점점 싫어지기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일 주일에 하루 일요일 정도는 그냥 아예 통으로 비워 두고 주중에 못 했던 계획들을 몰아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내가 평일에 진짜 열심히 해서 다 끝냈으면 하루 정도는 쉬는 날이 생기는 거겠죠. 저는 쉬려고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쉬는 날을 보장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누가 시키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나랑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남들이랑 약속을 했으면 내가 안 하면 누가 뭐라 하지만 나랑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나만 조금 모른 척하고 애써 이렇게 안 보이는 척을 하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나랑 한 약속을 지키는 것, 그냥 내 의지력을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게 안 된다면 옆에서 쪼끔씩은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계획은 다 끝냈니? 다 하고 쉬는 거니?" 이렇게 한 마디 정도? 너무 많이 하면 또 너무 공부가 싫어질 수 있으니까 한두 마디 정도 거들어 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결국에는 수능까지 가려면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 순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세미나를 진행할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에 재학 중인 김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의 일반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어, 네. 그래서 뭔가 자사고 나오신 그런 분들보다 조금 더 뭔가 좀 힘들게 네, 대학에 갔다고 할 수 있어서 관련돼서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제 총 내신은 1.02였고 수능은 1, 2, 2, 1, 1, 2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이랑 수능을 모두 다 좀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내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신이 1.02였다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사실 잘 나온 건데, 그럼 이 사람은 원래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좀 공부를 잘했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럼 중학교 때부터 워낙 잘해가지고 계속 좀 엘리트처럼 약간 이렇게 잘했구나라고 이제 그런 뭔가 예측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저는 중학교 때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제대로 된 공부법을 좀 파악하게 됐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전 제일 중요한 그 과목별 공부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수능 공부에 대해서는 되게 뭔가 국룰이라고 해야 하나 좀 많은 그런 룰들이나 선배들이 미리 작성한 그런 팁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죠. 하지만 고등학교, 특히 뭐 일반 고등학교나 아니면 각각 좀 나눠져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굉장히 과목별 공부 전략이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별로 선생님들도 다르시고, 그다음에 선택하는 교과서도 다르고, 그리고 중시하는 그런 내용들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각자 자기의 고등학교에 맞는 과목별 공부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국어 과목의 경우에는 뭔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국어 과목이 특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직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지윤님 말씀처럼 변형 문제를 많이 푸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암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부법이 다양할 수 있는데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적합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조금 자기 학교에 맞는 과목별 공부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 과외를 하나 받긴 했는데, 나머지는, 그 어떠한 사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저만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보통 학생들이 학원을 이제 다니던가 아니면 과외 수업을 받던가 하면은 그 시간 외에 좀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과외에서 3시간을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그게 이제 본인의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본인만의 온전한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성 상에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언급할 수 있겠는데요. 뭐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동 시간을 굉장히 좀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이동 시간을 굉장히 축소하려는 최단 거리 내에서 모든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동선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동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에 뭐 영어 듣기를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잠깐 뭐 그런 뭐라고 해야 하죠? 네, 이동 시간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짜투리 시간을 좀 누가 더 확보를 잘 하느냐가 결국 학교 내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내용과 비슷한 시간을 두고 하나의 그런 목표를 같이 함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을 누가 더 확보하냐가 내신에서의 차별성을 저는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생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요. 120%의 대비라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에 처음 입학을 하고, 내가 좀 운이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5장을 수시 원서를 썼는데, 한 장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합격을 했고, 뭔가 예비를 기다린다거나 하는 좀 어려움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좀 운이 좋나? 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저는 항상 120%의 대비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운의 가능성을 모두 다 차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어떤 식이지라고 좀 추상적인데 라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120%의 대비라는 점을 좀 저는 인식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있어서 100% 공부를 했다가 아닌 120% 조금 더 과할 정도로 공부를 하고 아니면 조금 더 과할 정도로 시간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120%의 대비를 하는 게 뭐든지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앞에 학우분께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우선 가장 먼저 생기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24, 24, 24장 정도였고요. 네,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나게 방대한 양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좀, 네, 좀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양과 질을 확보하라라는 점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요즘 세대? 요즘 이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랑 또 다르게 굉장히 생활기록부에 그런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 때는 뭐 20개권, 30개권 다 들어갔지만 뭐 한 학기에 하나씩 정도로만 채택이 가능하다던가 아니면 봉사활동 관련해서도 조금 줄어들고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칸수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양과 질을 확보하라라는 점을 좀 차별성을 줄 수 있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서와 진로 희망 사유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독서의 경우에는 사실 제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권을 읽건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과는 좀 차별성을 줄 수 있는 독서와 같은 영역에서 분명한 양과 질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로 희망 사유 같은 경우에도 저희 때랑은 또 다르게 양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선생님이 이제 물론 당연히 기록을 해주시는 거겠지만 나의 그런 뭔가 개인적인 영역들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도 뭔가 나만의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학년 말에 적어주시는 그런 종합 의견 이런 칸에서는 내 의견이 굉장히 좀 반영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적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나 진로 희망 사유 같이 내가 좀 주관적으로 뭔가를 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런 특수성을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자. 이 점은 자기소개서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특히 학년 말에 뭐 세부능력 특기사항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좀 뭐 했었는지 기억이 나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생활기록부에 누락된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해두면은 좀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소재 마련이 어려운데 그 소재 마련을 할 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해뒀던 거를 확인을 하면은 아, 이 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엮어서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목을 연계해보자. 아까 이제 학우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어디 과에 가고 싶다고 해서 그 과 활동만 하는 것은 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양사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었고 이 점에 대해서 3년 동안 준비를 했지만 과학탐구대회를 굉장히 많이 나가기도 했고 그다음에 뭔가 세계지리 과목을 열심히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다양한 면에서 좀 생활기록부의 질을 확보하고자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하는 부분이 좀 의문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과목 간에는 학제적인 연계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계지리 과목에서 뭔가 그 지형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다면 지구과학 과목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진짜 원리, 과학적 원리가 설명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엮어서 같이 뭔가 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융합 인재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생활기록부 준비나 학생부 종합적인 준비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이제 문이과 통합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융합을 워낙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의 뭔가 과목 연계라던가 이런 학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꾸준하거나 보장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내내 서양사학과, 특히 서양사학자를 이제 진로 희망으로 삼아서 생활기록부를 준비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많은 친구들이 고민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는 중간에 꿈이 바뀌었다. 가고 싶은 학과가 바뀌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럼 좀 잘못된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건가?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많은 케이스들이나 아니면 뭔가 좀 가르쳤던 케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꾸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꿈이 바뀌었다면 그것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설명이 들어간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훌륭한 생활기록부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바뀌어도 전혀 뭔가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저는 질문을 받는 편인데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뭔가 좀 애초에 칸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의 특수성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신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수능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저를 많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에서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공부를 좀 놓지 않고 수능을 끝까지 좀 봤던 케이스입니다. 특히 저희 때 굉장히 국어가 어려워서 1등급 컷이 83점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국어는 이제 94점을 맞고 이제 안정적으로 좀 수능에서 1교시를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능은 어떻게 준비했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문법, 문학, 비문학의 3법칙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올해 수능부터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로 나뉘어서 조금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저 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동일하게 들어가는 영역인데 비문학에서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줄어들지 않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저는 인문계열 학생이기 때문에 과학 분야의 비문학을 좀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비문학에서 그렇다면 시간을 줄일 수 없다면 어디서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관건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학에서 어떻게 줄이느냐? 가장 먼저 문학 작품을 가장 많이 아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문학은 워낙 다양하게 나오고 변형의 그런 소지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성된 작품들을 토대로 문제만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최대한 많이 아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 작품을 많이 아는 것은 모의고사 시간 축소는 물론 내신에서의 그런 변형 문제나 아니면은 조금 더 연계 문제 같은 킬러 문제까지도 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출 문제에서는 워낙 다양한 문제들이 문학 작품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이런 기출 문제를 반복을 하고 그 안에서 출제 패턴을 아는 것만으로도 문학 작품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연계 교재가 좀 되게 중요합니다. 연계가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강 교재보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중요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그렇게 막
완전 특화되게 잘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제 뭔가 특별한 공부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영어나 탐구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분석력이나 자료, 그리고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보다는 조금 더 절대평가가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덜 어려움을 겪지만 한편으로는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는 과목이기도 한데요. 꾸준하게 뭔가 단어장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꾸준함만 좀 갖춘다면 저는 영어 과목이 그 어떤 과목보다 성적이 오르기가 쉽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력과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법을 많이 안다라는 식으로 좀 하는 것보다는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이나 수능에 가면 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그런 교재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변형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봤느냐 내신이나 수능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계 교재에 집중하는 것이 영어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목 공부법보다는 탐구의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좀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양사학과에 진학하고 싶기 때문에 세계사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세계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사회문화와 윤리와 사상 아니면 생활과 윤리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원수 때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탐구 과목은 특히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수능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는 과목, 그리고 인원수에 상관없이 내가 정말 이거를 해서 할 때 정말 괴롭지 않다라던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공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원수에 연연하지 않고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6편 끝나고 많은 친구들이 사탐을 바꿉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이전부터 그냥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어, 정말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종종 해서 그렇게 조언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슬럼프를 겪었던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어, 이제 가족분께서 좀 아프시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담임선생님께서도 좀 저한테 폭언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정말 그냥 공부를 다 놓고 아니면 고등학교도 휴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약간 휴학을 1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좀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먼저 슬럼프에 대해서 그냥 천천히 좀 한 발자국 물러서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제 뭐 지금은 좀 논란이 되신 분이지만 윤호윤호 씨 말씀처럼 슬럼프가 온다는 건 사실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내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잠깐 멈춰 있는 것이다. 라는 정도의 좀 생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나랑 가장 잘 아는 이들에게 좀 객관적인 그런 상황 판단을 좀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상담을 받지 못했는데요. 상담을 받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나 이제 학생분들이 고등학교 내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아무래도 상담 같은 것들을 좀 받는 것은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이지요. 아무래도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가지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공부란 뭘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먼저 월간, 주간보다는 일간 계획표에 충실한 그런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목표는 상세하고 그다음에 가장 단기적으로 짜는 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와닿고 지키기에도 좋고 수정하기에도 좋고 평가하기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분들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는데요. 부모님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고 SNS를 활용해서 자신이 공부하는 거를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들과 교류를 나누는 그런 방식인데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좀 글쎄 좀 그런 것들을 한다면 괜히 SNS를 더 중독되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구체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양의 1.5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왜 1.5배냐면 1.5배를 하면 딱 한 배, 딱 할 수 있는 딱 그만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쉽게 수시를 포기하지 말 것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최저와 수능 공부 또한 같이 준비할 것. 그래서 힘들겠지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한 마리의 토끼 정도는 잡을 수 있다. 저의 이제 고등학교 생활 내내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순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 번째로 세미나를 맡게 될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양수빈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입시 전형이 있지만 제가 주로 준비했던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전형이었는데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최종적으로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소개를 하셔서 저는 강남 소재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신 2.01로 합격했고요. 생기부 장수는 32장이었는데 앞에서 하신 민영님 말씀처럼 요즘은 장수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종을 준비하는 3년 내내 다른 앞에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좋아하는 과목도 계속 바뀌었고요. 생기부에 올려놓은 제 희망 진로도 계속 바뀌어서 이거를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하기 위해서 문이과 활동에 구분 없이 다양한 교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합격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어 과목이랑 물리 과목, 그리고 중국어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좋아했기 때문에 중국어 스피치 대회, 과학 중점학교 대학물리반, 토론대회, 수학과학 경시대회 등 많은 활동에 참여했었어요. 아마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신다면, 아니면 재학 중이시라면 3년 내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희망하는 진로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거를 너무 3년 동안 섣부르게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만약에 진로가 바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 대학에서도 과목 간의 융합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시대에 맞춰서 다양한 과목 활동에 참여만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물론 문이과 통합임에도 불구하고 과목 간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과생 분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방법,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일 궁금해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총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다른 분들이 내신 관련으로 많이 하셔서 저는 일단 비교과 위주로 갈 건데, 첫 번째로 과학 선택 과목 고를 때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통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수학은 선택 과목 없이 내신 과목으로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 다 다루는 것에 반해서 과학 특히 투 과목은 4개 다 배우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학교별로 다르지 않지만 보통 과학 투 과목 2~3개 정도 고르게 되고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과탐 2개 선택했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인원수나 성적을 생각해서 생명과학 2나 지구과학 2 많이 선택들 하시는데요. 저는 물리학 2와 생명과학 2를 선택했습니다. 저 때 진짜 물리학 2 하는 친구가 없어서 제가 수강하는 물리학 2에 여자가 저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물리는 인원수가 진짜 적어서 성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 들었던 과학 과목 중에서 물리학 2 성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특히 진짜 공대를 목표로 하신다면 물리학 2 꼭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심지어 물리학 2의 성적이 물리학 1보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물리를 좋아하시지만 물리학 1이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떡하나, 물리학 2에서 힘든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리학 2 수강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또한 교수님들, 입학 사정관 분께서도 물리학 2를 수강하는 인원수가 적다는 것 아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리학 2의 성적이 좋다면 오히려 다른 과목보다 훨씬 엄청난 이득이 되고 희소성 또한 챙길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공대에 진학하실 생각이 있다면 생명과학 2랑 지구과학 2 두 개 듣는 건 정말 비추천하고요. 왜냐하면 공과대학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4년 내내 전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전공 적합성 살릴 수 없고요. 면접에서도 물리학이나 화학을 심화 수강한 친구들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학 2 수강하시면 좋지만 나는 물리를 너무 못해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화학 2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공대를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본인이 진학하고 싶어 하시는 학과에 맞춰서 2과목 꼭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과 희망하시는 친구들 화학2, 생명과학2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제 하신 분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 선택하라고 하셨지만 사탐은 8과목 맞나요? 뭐 그렇게 되고 과탐은 사실 8과목이긴 한데 2과목 거의 안 치잖아요. 4과목이라서 인원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물리학 원 수능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이긴 한데 웬만해서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추천합니다. 물리학 원이 계산 문제가 많이 빠져서 쉬워지긴 했어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인원수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리학 원 수능으로 치신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종 위주로 챙겼기 때문에 내신 과목 물리학2랑 생명과학2 이어서 물리학원, 생명과학원 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지구과학을 굉장히 싫어하고 못하는 것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처럼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중 싫어하는 과목이 있지 않는 한 저는 생명과학원이랑 지구과학원 추천합니다. 만약에 저처럼 싫어하는 과목이 있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과는 다르게 물리랑 화학을 친다고 가산점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인원수 많은 거 추천합니다. 화학은 제가 하지 않아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제 동생이 의예과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는데 제 동생도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수강했습니다. 두 번째로 과목 성적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수시는 정시와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과목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모든 과목 성적이 1등급 나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까 고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공계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난 국어, 영어 안 하고 수학, 과학만 열심히 할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 학생들에게 휩쓸려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 정말 수학과 과학만 열심히 공부할까? 아니면 제가 앞에 언급 드린 것처럼 진로와 관련된 과탐 과목만 챙길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전 과목 다 챙기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도 수학이랑 과탐, 특히 뭐 물리, 수학 이런 것만 할지 정말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공과대학에 합격하기 전까지 나는 나랑 비슷한 내신 친구들에 비해서 수학, 과학 성적이 조금 낮은데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고등학교를 재학하며 성적 제일 높았던 과목 물리학 2, 국어 그리고 중국어 과목이었어요. 그 외의 과목들은 특출나게 잘한다기보다는 다른 과목들과 비슷하게 유지했습니다. 보통 이과 학생들이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수학과학 위주로 챙기면서 국어, 영어에 소홀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특히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 잘하면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플러스 요인 굉장히 많이 됩니다. 면접에서도 이공계 학생이 언어 과목 잘하는 거 굉장히 유의미하게 평가하고요.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면접관님께. 특히 이과 학생들 영어 굉장히 못하거든요. 영어 실력 낮은 경우 종종 있는데요. 요즘 대학교에서 글로벌 인재 굉장히 추구하기 때문에 언어 과목, 만약에 공대 지망하는 학생들 언어 과목 좋은 성적이라면 무조건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대 지망하는데 언어 성적 더 좋아 라고 낙담할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반대로 인문대 지망하는 학생분들 과학 탐구 성적 높다고 해서 수학 성적이 언어 성적보다 좋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경영학과, 통계학과, 경제학과와 같은 학과들 지망하시는 분들 몇몇 자연대학보다도 수학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수학 잘하는 것, 오히려 사회탐구 잘하는 것보다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줄이자면 잘 나오는 과목 위주로 챙기시되 나머지 과목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학원, 인터넷 강의, 특히 학생분들 아이패드 많이 쓰시죠? 인터넷 강의 이런 걸로 다양하게 공부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물론 뭐 학원이 무조건 좋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고요. 이상적인 방법은 스스로 공부하고 성적을 쟁취하는 자기주도 학습이다 라는 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인 성향이 제일 중요하겠죠.
저는 학원을 거의 안 다녔어요. 이제 강남 지역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거의 안 다녔었고, 저는 사실 제가 비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원 다니는 다른 친구들 부러워서 몇 번 학원 뭐 한두 번 정도 다녔는데, 학원을 다닐 때와 안 다닐 때 유의미한 성적 차이가 없어서 그냥 스스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학원에 다닐 때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웠던 경험이 많은데요. 이에 반해 아까 제 동생은 정시 전형으로 이해과 합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동생은 혼자 공부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거의 모든 과목을 학원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 위주로 하시고요. 제 동생처럼 뭐 억지로 누가 앉혀놔야 된다, 공부를 일단 앉혀놔야 된다, 이런 친구들은 학원 아니면 뭐 독서실, 관리형 독서실 이런 거에 힘을 빌리시길 바랄게요. 뭐 이 두 개를 적절히 섞는 것도 당연히 좋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내신 시험이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내시잖아요. 그래서 학원보다는 사실 혼자 공부하고 뭐 학교 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시 전형은 사실 저는 학원 추천하거든요. 저도 3학년 1학기에 학생부 종합전형 마무리하고 나서 정시 전형 준비할 때는 학원을 다녔는데, 되돌아보니 뭐 학원 수업이 너무나 의미가 있었다, 인강 선생님 정말 강의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는 양질의 자료를 학원 강의를 통해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본인이 인강 선생님, 뭐 학원 선생님의 직접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인강 선생님, 학원 선생님의 교재가 필요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정시와 수시의 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거든요.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을 자녀에게 준비시키는 분들, 그리고 학생분들도 정시는 최저 개념으로 공부하실 거예요. 최저 등급 있으시죠? 그런데 수시 공부랑 내신 공부, 그러니까 수시 공부, 내신 공부, 그리고 정시 공부를 아예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니까 뭐 수시니까 정시 조금 남는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앞에 분들도 사실 내신으로 합격하셨는데 수능 성적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오히려 국어와 수학 그리고 과학 탐구 경우에는 내신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절대 분리가 아니고, 내신을 공부를 한다면 정시 성적도 당연히 따라와요. 수학과 과학 탐구는 웬만해서 유형이 변하지 않고요. 특히 물리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정말 많기 때문에 본인이 연산 잘한다면, 연산 능력 충분한다면 정말 차이 없습니다. 특히 강남 일반고처럼 정말 내신 어렵게 나오는 학교면 오히려 정시 문제 훨씬 쉬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어는 비문학을 제외하고는 문법과 문학이 모두 교과서에서 연계되어 나오기 때문에 내신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정시 국어 과목에서 문법 파트랑 문학 파트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문법 과목 수강했었는데, 저희가 문법 과목이 진짜 대학교 문법 과목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과하게 가르쳤었어요. 그때 과하게 공부를 했던 탓인지 정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수능 때까지 문법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도 문법 모의고사 수능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습니다. 1학기 성적 끝나고 2학기에는 수행도 시험도 없고요. 오로지 정시 공부만 하게 될 텐데, 그때 내신에서 배웠던 것들 약간 복기해 주시고요. 국어, 비문학 등 내신으로 채울 수 없던 부분들만 스스로 채우신다면 충분히 최저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를 넘어서서 정시 영역에서도 충분한 결과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실 뭐 지금 고등학교를 입학하신다면 자기소개서랑 면접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생기부를 1학년 때부터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자기소개서도 사실 생기부의 연장선이고 면접은 자기소개서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면접에 대한 조언해 드릴 테니까 이거 바탕으로 삼아서 학생부 종합전형, 생기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성적은 정말 눈에 보여서 예측이라도 할 수 있어요. 뭐 1점대, 뭐 2점대 초반 너무 잘했다,
뭐 이 정도 학교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대강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랑 면접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사실 정말 막막하거든요. 특히 저는 교회 활동이나 저 때는 R&D라고 학생들이 논문 쓰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애들이 다 참여했는데 저는 참여하지 않아서 정말 막막했어요. 자기소개서에 언급된 활동 적으면 어쩌나. 교내 활동만 했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고민 많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걱정할 필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보통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본인이 뭐 공부를 하며 내신 공부를 하며 얻은 것 그리고 비교과에서 얻은 것 이렇게 두 개를 중점적으로 물어보게 되는데요. 저는 정말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보는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문학 과목 공부하면서 느낀 거 그리고 중국어 과목도 심지어 적었어요. 저는 이공계인데. 특히 중국어는 제가 수학여행을 갈 때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에 중국인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인과 이야기를 한다면 보너스 점수를 주겠다라고 중국어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운 좋게 옆자리에 중국인 아이가 앉아서 1시간 내내 중국어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이게 이공계 학생들을 상대로 할 때 이 경험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중국어도 하니까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해서 전공과 관련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짧게 서술을 했었는데 면접관 분들께서 아 학생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자소서에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에요. 뭐 대회, 수행평가 물론 다 좋죠. 동아리도 너무 좋아요. 근데 꼭 이것만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학과 물리 관련된 활동 당연히 넣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것, 대학물리, 과학 중점학교 때 썼던 소논문, 그리고 동아리 활동 위주로 적었거든요. 저는 소논문도 앞에 분께서 뭐 도플러 효과랑 야구 관련해서 하셨다면 저는 원래 음악 전공을 준비를 했어서 중학교 때까지 음악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 파동과 음악, 악기 연관해가지고 음악이랑 물리 융합한 소논문 작성했었습니다. 특히 예체능 이렇게 엮으시면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정말 공부만 하는 학생 원하는 거 아니고 음악, 미술, 체육 셋 중 하나라도 좋아하고 즐기는 학생 원하기 때문에 저는 뭐 앞에 분처럼 야구, 축구랑 엮던지 아니면 저처럼 음악 엮던지 이런 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그럼 보통 어떤 내용 적는 게 좋은가 한다면 보통 동아리, 특히 본인이 동아리 창설한 거 굉장히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동아리 봤는데 뭐 내가 생각하는 동아리가 없어서 내가 직접 만들었다. 직접 만들어서 활동 이렇게 다 짰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러면 너무 좋죠. 그리고 임원 활동, 리더십 부분, 뭐 인성 방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저처럼 작성했던 소논문 이런 거는 교내에서 한 거니까 이런 거 서술하면 좋지만 이거 외에도 본인이 정말 열심히 했던 활동 있잖아요. 진짜 나 이거 자기소개서에 안 넣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 진짜 이거 면접에서 면접관 분들, 교수님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 이런 활동들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자기소개서에 서술하시면 진짜 본인이 마음에 우러나와서 서술을 하기 때문에 진짜 신빙성 있고 진정성 있는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또한 면접에서는 제가 썼던 자기소개서에 나올 질문 정리했었어요. 뭐 무조건 나올 것 같은 자세한 진학 동기, 그리고 진학 이후에 본인의 목표 이런 거에 대한 답변 자세하게 준비했거든요. 특히 진학 동기나 진학 이후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서도 서술하라고 시키는 학교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글자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무조건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내가 자기소개서에서 이러한 내용 적었는데 뭐 덧붙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는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준비했다. 이렇게 살 붙여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 준비할 때 이제 면접관분들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과 비슷한 나이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제 생활기록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가 과연 대학에서 면접관이라면 내 생활기록부를 보고 어떠한 것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할 것 같은지 형광펜으로 사소한 것까지 다 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곳에서 면접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면접은 뭐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진짜 엄청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저는 저희 과 이론 건축사회환경공학부인데 이거 이름 너무 길어서 중간에 실수했어요. 근데도 합격했으니까 뭐 면접관 분들께서도 저희가 긴장하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준비한 것만 잘 쏟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는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저 때는 일반 전형이었는데 이제 아마 아이들이 뭐 수시 지원할 때는 아마 이름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서울대도 그렇고 과학과 수학 문제 구술로 푸는 면접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거 내신 잘 준비하고 수능 잘 준비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내에서 나오고요. 서술형 문제 풀고 말로 설명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뭐 시험 치고 나서 까먹지 않게 관리만 하시면 되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신에 올인하시면 정시 당연히 따라오고요. 구술 면접, 구술 시험도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소개서에서는 본인이 정말 넣고 싶은 활동 넣어라. 그리고 공대라고 물리수학만 넣는 거 아니고 중국어 이런 거 넣어도 돼요. 그런 거 넣으시면 되고 본인이 정말 의미 있었던 활동 넣으시면 되고 면접에서는 이제 이 강조한 자기소개서에서도 더 강조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생활기록부 맡겨서 부모님들 열심히 형광펜으로 쳐서 자녀분들에게 면접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상으로 여기서 제 순서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1부랑 2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일단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많이 지치실 텐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순서를 맡은 지방 일반고등학교로 나와 현재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과학번에 재학 중인 정수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앞선 분들이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셨길 바라요. 저는 먼저 합격 전형 소개, 수능 준비 전략, 슬럼프 극복 전략 순으로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분들과는 달리 합격 전형이 정시입니다. 수능 100%로 대학을 들어가는 전형으로 서울대학교를 재학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선 분들과는 또 달리 지방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6, 7등급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중학교 때도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고 고등학교 때는 보시다시피 평균 이하의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 속했었죠. 하지만 저는 정시 수능 100%의 정시라는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요. 일단 수능 100%의 비율로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이때 수능 점수는 보통 등급이나 100분위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점수로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뭐 난이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 표준 점수로 수능 점수가 좌우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제가 왜 수시가 아닌 정시로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려서부터 막연히 서울대에 가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피하게도 그에 맞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저희 고등학교가 내신이 조금 따기 힘든 고등학교여서 내신이 등급이 많이 낮았습니다. 6, 7등급 정도면 상당히 많이 낮은 거죠. 서울대의 경우 1, 2, 3학년 내신을 각 3분의 1씩 동등하게 배분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한 학년, 한 학기가 정말 중요하였습니다. 이미 많이 낮아진 내신으로 서울대를 가기에는 부족함을 느꼈고 수능 공부에 집중하여 정시로 서울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수능에만 집중을 한다는 건 위험 부담이 정말 큰 전략이었기에 주변에서는 많이 말리셨습니다. 가장 좋은 건 수시도 대비하고 정시도 대비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능에 집중을 하는 거였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한 플래너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18시간 정도를 24시간 중
수면 시간, 밥 먹는 시간 전부 포함해서 순수 공부 시간 18시간 정도를 공부하면서 수능을 준비하였으며 저는 수능에 완벽히 집중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은 완벽하게 대비가 가능한 시험입니다. 터무니없이 어려운 문제를 낼 확률도 적고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면 모두들 풀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평가원이라는 집단이 늘 수능이라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 평가원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수능 준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평가원의 의도를 읽어내고 평가원의 문제 출제 방식에 완벽히 적응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평가원의 문제 출제 방식에 적응하고 그 평가원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수능 위주의 공부 방법입니다. 물론 중학생 학생들이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든 방학 기간에는 이렇게 공부를 해주는 것이 추후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볼 때 훨씬 큰 도움이 되겠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공부하는 과목들의 과목비입니다. 수능이라는 과목은 하루 국어, 그 다음날 수학, 그 다음날 영어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진행되는 시험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을 칩니다. 이 루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매일 모든 과목을 최대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어 해야지, 내일은 수학의 날이야, 내일 모레는 영어의 날이니까 영어만 할 거야. 이런 식의 공부는 수능 공부의 효율을 최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수능 준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상 시간입니다. 이거는 중학생이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던 기상 시간은 지금부터 훈련해 놓으신 게 훨씬 좋습니다. 기상 시간은 늦어야 아침 6시 30분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뇌는 잠에서 깨는데 정확히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국어 시험이 언제 시작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수능 국어 시험은 8시 40분에 시작됩니다. 첫 시험이 8시 40분에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잠에서 깨는데 3시간이 걸리니 5시 40분에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일찍이고 또 우리 학생들은 머리를 쓰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머리를 쓰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늦어도 6시 그리고 6시 반까지는 기상이 필요합니다. 국어 시험이 첫 시험이라고 아침에 보는 시험이라고 국어 시험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국어 시험도 잘 봐야 하니까 기상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상 시간을 바꾸는 건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에 6시 반에 기상하는 연습을 계속 시켜주시는 게 훨씬 학생들이 나중에 수능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하루의 모든 과목을 응시하는 수능 스타일에 맞추어 하루의 모든 과목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이렇게 4과목 정도는 매일 보는 것으로 하고 비율은 본인이 취약한 과목에서 조절을 해서 과목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영어의 경우는 지금 절대평가라서 사실은 많이 어렵거나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경우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적이 많이 낮지 않거나 4등급이다, 5등급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3등급 정도라면 매일 하는 것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틀에 1번 혹은 일주일에 3번 정도만 봐주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어, 수학, 탐구 2과목의 성적이 낮다면요. 국어의 경우 매일 3파트를 봐주셔야 됩니다. 국어는 크게 3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시죠? 언어와 매체 문법, 문학, 비문학 이렇게 3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 3파트를 매일 봐주셔야 합니다. 언어와 매체, 문법, 저희 때는 화정문이었죠. 비문학, 문학 3파트 모두 봐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국어 인강을 듣고 계시다면 인강 듣는 파트가 아닌 파트는 문제만 푸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비문학 인강 듣는 날에는 문학을 세지문 푸는 식 그리고 문학 인강을 듣는 날에는 비문학 세지문을 푸는 식으로 한 파트 인강 들으면 한 파트는 문제 푸는 식 이렇게 해서 3파트는 매일 봐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문제풀이 루틴은 언어와 매체와 문법 15문제가 총 나오는데요. 그 15문제를 매일 풀고 비문학 3지문을 매일 풀고 문학 3작품을 매일 푸는 게 가장 좋은 루틴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꼭 아침에 해주셔야 돼요. 아침에 국어 공부를 해주는 게 제일 효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능에서
아침에 국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우리 뇌가 아침에 국어를 볼 수 있도록, 국어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적응시키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어 공부는 꼭 눈 뜨자마자 아침에 시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역시 3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루에 최소 2파트는 봐주셔야 됩니다. 수학의 경우 인강을 주로 들으실 텐데요. 학원을 다니시기도 할 거고요. 오늘 인강을 들은 파트가 있다면 나머지 2파트가 남죠. 그 2파트 중에서 최소 1파트 정도는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미적분 강의를 들었다 하면은 수학 2는 하루 10문제 정도 문제 푸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트로 최소 하루에 2파트 이상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루 10문제만 풀어도 수능까지 300일이라고 치면은 수능까지 3000문제나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문제 푸는 게 뭐 크게 차이가 있겠어.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오늘은 넘기자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루에 2문제라도, 3문제라도, 5문제라도 꼭 매일 푸셔야 합니다. 다음은 영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보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영어는 연계와 기출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연계와 기출은 인강으로 들었는데요. 2가지 모두 인강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45문제 풀세트로 돼 있는 기출문제 한 세트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영어가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수준이다 하시면 인강을 먼저 듣지 마시고 직접 손으로 한 줄 한 줄 한국어로 번역하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셔도 직접 손으로 한 줄 한 줄 해석하시면 언젠가는 그게 모여서 눈으로만 봐도 해석이 가능한 정도까지 오니까 해석이 안 되는 수준이시라면 손으로 직접 한 줄 한 줄 한국어로 번역하는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한국사의 경우 컴팩트 인강으로 5시간, 6시간짜리로 나온 게 있어요. 5시간짜리 인강만 다 듣고 노트 정리를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해서 그 노트를 반복적으로 보시면 1등급은 충분히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 영어 인강 추천을 좀 해드리면 권용기 선생님의 컴팩트 인강이라고 5시간, 6시간짜리 인강이 있는데요. 이 인강만 잘 듣고 개념 정리만 잘 해놓으면 수능까지 1등급 유지는 무리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탐구입니다. 탐구도 2과목을 치게 되는데요. 역시 탐구 선택에 가장 큰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정시를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6, 7등급에서 정시로 서울대를 갔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냉정하게 좋아하는 것보단 잘하는 것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아하는 건 제가 대학 가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능은 단 한 번의 시험이고 수능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내신이 6, 7등급이었지만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것보단 냉정하게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잘하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성적이 잘 나오면 신이 나서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 2과목이 필수인데요. 이것도 역시 화학 2, 물리 2, 생물과학 2, 지구과학 2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건 화학인데, 내가 좋아하는 건 물리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적이 제일 잘 나오는 과목을 고르세요. 그래야 수능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탐구 역시 인강을 보통 들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2과목을 어떻게 매일 보냐? 인강을 2과목을 다 매일 듣는 건 무리가 있으실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집중력도 많이 딸리실 거예요. 그렇다면 한 과목은 인강을 듣고 나머지 한 과목은 역시 문제풀이나 개념 정리하는 식으로 세트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2과목을 꼭 매일 봐주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화학 1 인강을 오늘을 들었어. 그러면 지구과학 1, 나머지 선택 과목이 지구과학 1이라면 지구과학 1은 개념 노트를 봐주는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니까요. 꼭 개념 노트를 봐주는 것,
더 나아가서 문제를 뭐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풀어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게 풀어주는 것까지 하나 인강을 들었으면 나머지 한 과목은 문제풀이 혹은 개념 정리 이렇게 세트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정리 노트를 꼭 만드셔야 되는데요. 개념 정리 노트는 한 권 깔끔하게 개념 정리해서 전체 개념 정리해서 한 권을 깔끔하게 만드시고 수능날 수험장 가서 볼 노트를 한 권 더 만드세요. 자주 헷갈려했던 개념, 내가 자꾸 틀리는 선지, 내가 자꾸 틀려하는 문제 유형 등을 정리한 거, 그런 것들만 정리한 걸 수능장에 가서 다시 볼 수 있게 노트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얇은 공책 한 권이면 충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선지만 모으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념 정리,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정리 노트는 꼭 만드셔야 됩니다. 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습득하는 게 훨씬 많아요. 인강을 듣는 것보다 내가 정리하면서 습득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 공부는 학습이라고 하죠. 학이 무슨 학이죠? 배울 학이죠. 습은 내가 학습할 습이에요. 학도 중요하지만 습이 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눈으로 인강을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풀고 내가 직접 정리를 해서 습을 하셔야 완전한 학과 습,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 노트는 꼭 만드셔야 되고요. 탐구 또한 연계와 기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최소 2번 이상, 저 같은 경우는 각각 5번 맞고요. 애내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면서 새로운 유형은 뭐가 있는지, 반복돼서 나오는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출을 상당히 자주 푸셔야 돼요. 상당히 자주 풀면서 평가원이 좋아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풀이 과정을 통해 푸는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능을 보는 해당 연도에 6월, 9월 모의고사는 10번 이상은 풀어주셔야 돼요. 저는 15번 정도 풀었었습니다. 수능 당일 챙겨야 할 것은 수능장 가서 머리를 이렇게 가볍게 풀어줄 짧은 쉬운, 좀 비교적 쉬운 비문학 지문 한 지문과 수학, 탐구 정리 노트입니다. 요거 정말 중요한데요. 수능날 당일 짧고 적당히 쉬운 비문학 지문 한 지문 요거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수험장에 가서 대기할 때 요거 한 지문 풀면서 머리를 좀 풀어주시고요. 수학 정리 노트와 탐구 정리 노트를 가져가서 당일날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슬럼프 극복 방법인데요. 제가 어떻게 1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16시간, 18시간씩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원래 성적도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 목표만 막연히 높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흔히들 멘붕이라고 하죠.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저한테 넌 서울대는 안 돼. 목표를 바꿔. 지방 국립대 정도도 너는 간신히 갈 수 있을걸? 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친구들 역시 야 너는 공부 왜 하냐? 공부해도 어차피 달라질 거 없는데 왜 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무시를 많이 당했었습니다. 또한 잠을 줄여가면서 하루에 18시간, 19시간 정도 공부를 하였었기 때문에 잠을 깨는 방법도 문제였습니다. 잠 같은 경우는 내가 졸지 않아야지라는 멘탈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외의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얼음물, 시원한 안약, 박하사탕 먹기, 일어서서 공부하기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는 노력을 하였는데 성적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을 때 주변 친구들은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 정말 많이 무너지죠. 이럴 때 저는 제가 직접 원하는 목표의 대학을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을 누비는 제 자신을 계속 상상한 것이죠. 지금 딱 1년만 참으면, 지금 몇 년만 참으면, 지금 고등학교 3년만 참으면 내 인생의 클래스가 달라지는데 내가 평생 노는 물이 달라지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딱 1년 투자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학부모님들이라면 학생들에게 자꾸 심어주시고 학생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계속 상기시키셔야 합니다. 모의고사 성적 때문에 또 무너지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모의고사 성적은 대학 가는 데 있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수능까지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내신 성적이 6, 7등급이었다고 모의고사는 1, 2등급이었을까요? 모의고사 역시 5, 6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Slow and steady win the race 라는 말이 있죠. 천천히
그리고 꾸준함이 결국 경주에서 이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수험생활 내내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입니다. 느려도 꾸준함이 결국 경주에서 이기게 되어 있고 수능은 마라톤입니다. 길게 보는 마라톤이에요.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3년 정도까지 볼 수 있는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능이라는 마라톤에서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수능 당일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 마라톤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도 수능 당일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서 다들 너가 어떻게 서울대를 가겠어? 6층들급짜리가 어떻게 서울대를 가? 라고 했지만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당당히 서울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성적이 잘 나오던 안 나오던 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공부밖에 없었기에 그냥 공부를 묵묵히 했습니다. 슬럼프가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 의지가 떨어질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학생 신분으로 내가 갑자기 예체능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갑자기 미술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갑자기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그저 할 수 있는 건 묵묵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너무 무너져.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에게 주어진 일은 딱 하나예요. 공부하는 것. 그 하나를 저는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계속 제 자신을 다잡고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학생들이 슬럼프가 온 것 같을 때 방법인데요. 먼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는 학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면서 공부를 내가 왜 해야 하는지 공부할 동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엄마나 아빠를 위한 공부가 아닌 내 인생을 위한, 너의 인생을 위한 공부야. 너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꾸준히 잔소리처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봐. 너가 지금 요 몇 년만 공부를 조금 빡세게 했어. 그래서 너가 서울대를 갔어. 노는 물이 완전 달라지지. 어때? 끌리지 않아?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학기 중에 많이 지쳐있으면 방학 때 변화를 좀 주세요. 슬럼프는 계속 똑같은 일상과 일이 반복될 때 주로 발생합니다. 방학 때 캠프나 세미나, 서울대 캠프 아니면 다른 캠프 아니면 세미나 이런 세미나 등을 함께 다니면서 동기부여와 변화를 동시에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수능 당일까지 꾸준히 해서 이 마라톤에서 모두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